진통 끝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휴가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은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주요 대권 주자들에 대한 각 지역별 여론 흐름을 짚어보고 누가 과연 소위 지역 맹주로서 앞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런지 하반기 정치 일정과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그리고 동국대 강훈식 교수,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무래도 전국의 민심을 짚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한 곳이 또 호남 지역일 것이기 때문에요. 호남 지역의 민심을 먼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야권의 이 신당론과 맞물려 있어서 이 호남 지역의 이제 민심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호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그동안에 한 두어 달 계속 신당 분당 얘기가 나오다가 한 2, 3일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문재인 대표가 내가 혁신으로 그 승부를 보겠다. 내년 총선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 나온 뒤로 갑자기 신당 얘기가 수그러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확실히 친노 중심의 그 세력들이 내년 총선을 보고 판단을 하자.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그 천정배 의원 중심으로 한 세력들 외에는 계속 그 공격을 하다가 매우 주춤한 상황인데, 일단은 그 문재인 대표의 그 반격에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대철 전 의원만 해도 그렇게 이제 불을 많이 지폈는데, 그 불이 이제 그 불쏘시개까지는 됐는데 지금 장작이 없고, 본인 그 뭐 아들이라도 탈당시켜서 뭐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문재인 대표의 이번 반격이 휴지기를 갖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휴지기다. 네. 호남 지금 여론 쭉 추세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호남 지역에서 뭐 상당히 이제 원심력이 강화되는 이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당 같은 경우는 크게 지지층을 세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성격이 다른데요. 첫 번째 그룹은 어쨌든 현재 문재인 체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보적 성향이 강한 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층은 중도 흐름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층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호남 거주층입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세 개의 그룹으로 지지층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새누리당은 비교적 이질적 성격이 작고요. 굉장히 단일한 보수 성향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다른데, 지금 중도 신당론도 나오고 있고 호남 신당론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세 덩어리를 굉장히 분리되는 현상들을 더 강화하는 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중도 흐름을 강화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층, 또는 호남 거주층들이 지금 문재인 지도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고 또 야당에 대해서 지지를 표출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지금 최근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텃밭인 호남에서 30% 넘지 않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28% 최근 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지지 기반 내에서 30%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의 정당 지지율도 20% 초반에서 정체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도부에서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혁신 작업들이 사실 성과를 거두고 야권 성향층들이 새정치연합으로서의 지지를 표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분리되고 있는 현상들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통합되는 모양새를 먼저 전제하고 난 이후에 혁신이 사실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전제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또 문재인 대표가 강하게 지금 입장 표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의 지지율 제고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가버리게 되면 이런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아마 막판까지도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 교수님 말씀은 문재인 대표가 말한 듯이 이 총선까지는 일단 지켜보자, 그 승패까지 보자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혁신위 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열린우리당 시즌 2를 예고하듯이 상당히 진보층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또 이 호남이나 중도층의 반발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흐름 어느 쪽이 우세하리라고 보세요? 아니, 이제 윤희용 소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진보층과 중도층,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계층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호남층, 전혀 다른 구분으로 보면 전혀 다른데, 그 호남층이라는 거의 지상 명령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해달라. 즉 새누리당을 잘 견제해달라는 겁니다. 현재 또는 수권 정당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그 진보와 보수가 다 녹여져 있을 텐데, 이것들을 드러나는 형태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최근 뭐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도 당신도 정권 교체를 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새누리당을 잘 견제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의식들이 계속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계층의 문제보다도 호남 전체의 민심의 파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방송을 보시는 호남 분들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새누리당 즉 대한민국 정부의 박근혜 정부를 좀 잘 견제하고 좀 정정 이 프로그램처럼 정정당당하게 당이 좀 나서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부응하냐에 따라서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가 이제 민심 위에 떠 있는 배라고 했을 때 호남 민심이 어쨌든 이제 반노 반문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야권 내에서도 신당은 상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표는 신당이 되더라도 거의 지역 정당 수준으로 고립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신당 추진 세력은 친노 세력을 고립시키고 이제 중원을 좀 차지하면 전국 정당을 좀 뭐 그런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신당은 상수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정체성 싸움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밀고 당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반노 진영 네. 그러니까 그 신당 그 추진 세력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친노 중심의 이런 지금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또 탕평 인사했잖아요. 네. 저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가장 크다고 보는데 결국 그게 말이 탕평이지 계파를 배려한 자리 나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총장 없애고 본부장 5명 중에 김한길계, 박지원계 다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신당이나 분당 추진 세력 중에 머리가 굵은 사람들은 조금 그 자문을 당분간 재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홀로 이제 또 분당 세력들 있잖아요. 네. 뭐 조경태, 황주홍, 박주선 이런 분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조경태 의원은 혁신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서도 신당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당은 아직도 저는 미지수다 이렇게 아, 말해요. 민지수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호남 표심 얘기할 때 호남의 전략적 표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 표출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호남의 정서를 일정 부분 존중해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전국적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호남 민심이 이렇게 좀 적극적 지원으로 나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정당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두 번째 조건, 충분 조건까지는 가지 못하고 첫 번째 조건만 충족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급력이 저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시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유의할 것이 호남에서는 아마 이제 약간 뭐 소수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수도권 같은 데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겠죠. 다만 그런데 그것이 의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득표를 호남 그 정당이 수도권에서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가 되든 5%가 되든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야가 1대1 구도로 맞붙는 상황, 굉장히 경쟁 구도로 맞붙는 상황에서는 그 3%, 5%가 실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서울에서도. 네. 그렇게 되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 호남의 원심력 있는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호남에서 새로운 신당이 나타나는 것을 방관한다. 그리고 파괴를 크지 않다라고 단순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와닿았을 경우에는 수도권의 그 결정적인 작은 부분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 새정치연합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다소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뭐 몇 가지를 짚어야 되는데 신당 창당의 조건은 저는 뭐 과거의 표현으로 보면 사상 조직 대중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쉽게는 어떤 컨텐츠가 다른 것이냐 이걸 설명해야 될 네. 것이고요. 대중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베이스냐 진보층 베이스냐 네.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은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대중은 얼굴입니다. 간판이 누구냐? 그럼 기존과 다른 간판으로 누구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호남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당 또는 정권 교체의 수권 정당의 능력이 있는 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현재 다만 논의되고 있는 중도 신당이든 뭐 호남 정당이든 뭐든 간에 이것들이 새로운 얼굴이 아니고 두 번째 새로운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의 문제를 호남 베이스로 하든 뭐라든 이거 두 번째 문제로 신당 창당을 넘어가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다 흡수해야지만 신당 창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난제가 좀 있어 보인다. 즉 네. 야권의 새로운 인물이 좀 안 보이고 또 야권의 새로운 컨텐츠를 못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신당 창당은 자칫하면 찻잔송의 태풍으로 끝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 말씀하셨는데 내가 강 교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해주고 싶은 게 새로운 인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네. 저 강진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정계 연퇴를 하신 분도 있는데 손학규 대망론이 커지는 가운데 그러니까 야권이 지금 어지러우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열망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가장 가까우신 분이 또 이제 당내 인사들한테 곧 나오실 겁니다라는 이제 문자를 돌려서 화제가 됐는데 강 교수님, 손 대표 곧 네,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다. 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나오시고 네.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안 나오시는 분이고 이제 지금 다만 상황은 제가 어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에 합종과 연행, 소진과 네. 장의가 합종과 연행책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종책과 연행책을 이야기. 요즘에 이제 지금 현재 야권의 진영이 춘추전국 시대고 합종 연행이 이제 합종이 맞냐, 연행이 맞냐 이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즉 당 중심의 새로운 개편, 이 합종 또는 뭐 연행, 또 새로운 신당으로 다시 해쳐 모여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상황에 손학규 대표가 자꾸 부각되는 저는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실제로 소위 야권 진영으로 오셔서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통합을 3번이나 이뤄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민주당과 통합을 한번 해봤고 소위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당시 국민의 명령 이런 신노도 통합을 해봤고 노동계도 통합을 해본 이런 통합에 대한 리드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을 버렸던 지금 이제 좀 물러나라고 해도 안 물러나는 이런 당내부 구조에서 본인을 버리고 초초히 갔던 모습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손학규 대표는 안 나온다. 이렇게 언제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저 모르겠습니다. 뭐 영원히 안 돌아오실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이제 손학규 대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제 뭐 관심 있는 지역이 과연 이제 PK가 내년 총선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관심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PK에서 40% 정도가 야당 지지를 해왔는데요. 과연 이 지지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또 야권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이 PK에서 계속 출마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그 정당사에서 PK의 그 지형은 정말 그 독특하면서도 가장 그 많은 변화를 일으킨 곳이 역동적이죠. PK죠. 예를 들면 저는 그 정당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그 놀랬던 게 그 1985년 2.12 선거인가요? 이 권위주의 정부가 무너지는 아주 큰 그 선거였는데 이때 그 복수 선거주였는데 네. 민정당 후보가 안 될 정도로 정치 의식이 높은 곳이 PK 지역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영남 세력들한테 많이 기회를 줬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계속 야권의 40% 이상 뭐 김정길 후보 45% 뭐 꾸준히 갔지 않습니까? 50%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내년 선거쯤에는 부산에서도 야당 의원들 많이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보는데 야당 의원들이 그만큼 잘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저는 대구 경북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사실은 지역주의는 무너져야 되는데 김부겸 의원 뭐 이 추세대로라면은 뭐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PK는 이제 야당한테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 본연의 역할을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 있고 지역주의는 저는 대구 경북하고 광주 전남이라고 보는데 물론 전북도 이제 한 20년 전에 한 명 탄생시켰다가 강현욱 전 의원 탄생시켰다가 지금 소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주의가 양쪽에서 무너지는 날 완벽한 그 정말 정책의 대결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PK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미 뭐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얼마나 수성을 하고 야당이 잘 공격하느냐 이게 이제 그 포인트라고 보지 더 이상 PK는 여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경은 뭐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를 보더라도 야권이 굉장한 득표력을 이제 얻었고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정치 구도상 봤을 때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표 주자가 있어야 어쨌든 이 표를 견인해 올 수가 있는데 그 저는 부분은 뭐 어떻게 말씀하신 보십니까? 대로 이제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이른바 영남벨트에서의 이탈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화되어 온 것은 틀림없죠. 왜냐하면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 부산 경남에서 30%를 얻지 못했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이제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와 총선 같은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이제 후보들도 많이 나타났었기 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정치 역학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 환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제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 PK의 원심력이 강화되었던 것은 YS 이후에 PK의 여권의 대표 주자가 사실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야권 후보로 충족하려고 하는 기대감들, 이렇게 대리만족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반사 효과도 나타난 측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야권 주자들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고 대구가 이제 그 부산이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이 지역구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력한 야권의 주자들 같은 경우에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경쟁 주자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여권 내에서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여권 내 유력한 주자로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고향이 이제 부산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활동 기반이. 그렇게 되면 PK 지역에서 여권 내에서 주자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야권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의 흐름들을 일정 부분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 전까지 상당히 유력 주자로 위상을 유지하느냐 또는 좀 더 강화되는 흐름을 나타내냐 그러면은 이런 원심력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약화되는 흐름을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야권에 이제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흐름들을 강화되면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 대해서 야권 주자들이 상당히 총선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유동적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아무래도 대권 주자가 PK에서 뛰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황은 상당히 여권에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경남지사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수와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민심 이탈에 조금 요인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김무성 대표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대통령 후보 또는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한 포인트를 잘 득표하는 주자 중에 지금 한 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 연장선상은 저는 이제 호남은 그 될 사람을 밀어주는 이런 분위기라면 부산, PK 지역은 사람을 좀 큰 정치인을 희망하는 이런 바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사람을 미는 것보다도 큰 희망, 즉 이렇게 YS 이후로 그 소위 부산, 경남 이쪽 지역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큰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그런 뭐 추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유독 야권의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가 있는 뭐 안철수, 문재인 뭐 이런 뭐 심지어 박원순 씨도 경남이시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말씀하신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홍준표 지사도 거기에 좀 들어가려고는 하고 있으나 진입이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좀 관전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요, 그 네. 지역을 항상 우리 지역에서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그 분석하는 건 항상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K 지역은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뭐 네. 부마 사태라든가 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곳이고 그 YS라는 그 정치인도 배출시킨 뭐 이런 곳인데 우리 지역에 뭐 그 누가 대권 주자를 유력하니까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전 너무 단선적이다. 지금 김무성이라는 사람도 있고 문재인도 있고 뭐 아까 뭐 홍준표 박원순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부산 경남 유권자들이 그 누가 정책적으로 좀 그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누가 민주주의에 맞게 걸맞는 정치인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뭐 TK에서는 누구 뭐 충남에서는 안철수 저는 PK 지역에서도 그 안희정 지사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그 지역에서 그 특정 인물을 결부시키는 이런 패러다임은 이제 조금 뭐 네. 물론 그게 현실이지만 좀 지양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예. 저 TK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 이제 김부겸, 김문수의 격돌인데 우선 김문수 전 지사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시대 흐름에 아주 매끄럽게 매끄럽게 그 흐름을 타지는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도 아니겠느냐. 지역주의를 허물려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 어쨌든 그 흐름을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김문수 지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TK의 맹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또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지지층들을 본인이 흡수하게 될 경우에는 보수 진영 내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겠다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김부겸 후보와 야권의 김부겸 후보와 맞대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지금 지지부진한 차기 대권 주자의 위상이 다소간 올라갈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는 많이 이제 겪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방금 말씀하신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하는 문제. 이것을 새로운 어떤 보수의 비전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것이 맞물려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지금 전혀 보수의 새로운 비전을 또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모양새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느냐 여부. 이것이 또 김문수 전 지사의
운명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상당히 어쨌든 본인이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한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되면 한 지역에서 두 사람한테 이 같은 진영에서 표가 가긴 힘든 것이거든요. 관심이 가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로 모아지게 되면 그 도전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김문수 지사에. 그래서 네. 상당히 여전히 여기에도 유동성이 있는 상황. 환경이 지금 탄탄대로만 아닌 굉장히 가시밭길인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김문수 지사가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정근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정치인들을 단선적으로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김문수 지사의 이번 행보가 그런 단선적인 행보였던 거죠. 정확하게 사실 좀 따끔하게 말을 하면 사실은 수도권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대구에 내려갈 때의 명분이 사실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은 대선 주자로 부각됐지만 그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과연 TK를 누가 좀 주도할 수 있느냐라는 게 공석으로 비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었던 지점에 김문수 지사가 어떤 승부처를 던졌었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따끔한 그 지적. 그러니까 지역을 누가 대표할 거냐. 자, 네. PK는 많아 보이거든요. 김무성,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뭐 많은 후보들이 있는 반면에 자, 박근혜 대통령의 TK가 누가 있느냐 없어 보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 지사가 그래서 뭐 명분은 김부겸 전 의원하고 붙겠다는 명분으로 이제 세우고 갔습니다만 그 사이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굉장히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거죠. 이제 이러면서 본인 또 다른 위기, 두 가지 위기에 이제 측면에 있는 그런 지점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지금 이 단선적인 그래서 제가 듣는 한간의 이야기로는 그 참모진도 둘로 의견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대구 경북에 가서 그래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나눠진 걸로 들고 있는데 어쨌든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구태 정치인이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TK의 맹주가 되느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려서 잠시 궁금해지는 게 이정현 의원 재보선 나왔을 때 김부겸 의원 선거운동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내년에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조금만 네. 말씀드려요. 네. 김문수 전 의원은 지사는 그 잘못 선택한 거죠. 저는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동영 그 상임고문 그 전체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 수도권에서 안 돼가지고 고향 가가지고 이제 제기는 했지만 배지 하나 달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김문수 전 지사한테 광주 가서 출마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매우 아쉽고 뭔가 불안하니까 빨리 국회 들어가서 배지라도 달고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 센터장님, 어쨌든 내년 총선만 놓고 본다면 역시 충청이 가장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희정 대망론도 있는 데다가 최근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파동 때는 충청 의원들이 또 전면에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엄호 사격을 했는데 충청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뭐 향후 정치에서 뭐 그것이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 지역의 위상이라는 것은 또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호남 그 충청 지역이 대선 과정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안희정 지사가 지금 아주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 지역의 인구도 많아지고 유권자도 많아지는 상황이고 또는 과거의 지역주의를 좀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어떤 충청 지역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야권 내에서 지금 이른바 친노 진영에서 대표 주자였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지금 정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친노 성향이 강한 이 안희정 지사를 이른바 대체제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보완제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의 앞으로 향후에 어떤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거나 이런 데 따면 그 안희정 지사가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다크호스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대망론 얘기하고 있는데 충청 지역의 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뜻을 따라서 굉장히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파동 때 대통령의 뜻을 많이 이제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충청 지역에 여권 주자가 없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충청 지역의 그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충청 대망론에 비추어서 네. 야당
이지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극부상할 경우에 상당히 여권 성향층들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여전히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인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충청 민심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편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의원을 그야말로 사퇴시키는데 앞장서신 분들이 다 충청 의원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그 새누리당 내에 충북 그 충청도 위원장 뽑는 과정을 보면은 또 그분이 그렇죠. 되지 않고 그 네. 반대쪽이 오히려 됐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야 민심을 읽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결국 그 뭐 당청 관계가 다시 이렇게 상당히 수직적으로 변한 데에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위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나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그 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 실제로 충청 지역은 충청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 이런 걸 보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결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되는 거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충청 민심상 충청 봤을 민심상에서는 때. 현재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들이 앞장선 건 현재 권력에 충실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미래 권력이 특히나 이제 이완구 총리가 살아있을 때는 미래 권력을 이완구 총리로 지정하고 움직였던 분들입니다. 아까 그분들이 대부분 뭐 김태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들이 쭉 뒤로 빠지면서 현재 권력에 충실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한 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안희정 지사는 어쨌든 미래 권력에 대한 지향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더군다나 상장되지 않은 주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 폭들이 어디까지 모르니까 이걸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임기가 갓 중반을 넘은 시점에서의 내년 4월 선거에서 보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와 같은 스타일이라면 집권 장악력을 높이는 선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